37분. 안녕하십니까. 배틀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이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도 벅찬데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를 우리 아이들은 정작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미래 아이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번 시간에 지난 10년간 전북 교육을 이끌어온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원 교육감과 함께 그동안 펼쳐온 전북 교육의 핵심 정책 살펴보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원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방송 녹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는 시점 내일 이제 바로 설날입니다. 연휴가 네. 시작됐고 네. 도민들께 또 우리 교육청 가족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교육가족 여러분, 특히 지금도 여전히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학자들은 40년, 50년 전부터 이런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끝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계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또 우리가 메꾸지 못한 그런 어떤 틈새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메꿔 나가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이 전환된 부분도 있고 또 돌봄에 대해서 필요성이 느껴진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북교육청 나름대로의 또 해법을 찾아서 전북교육에 맞게 지난 1년을 보내왔고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차차 교육감님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교육감 3선 3기를 네. 맡고 네. 계시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지난 11년 가까운 시간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저는 갈 만큼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갈 만큼 예. 가고 있고요. 전북교육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예. 혁신교육입니다. 그렇죠. 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까지도 수업의 혁신 그리고 배움의 혁신이 폭넓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걸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교육하면 청렴하다 하는 겁니다. 예. 청렴하다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전북교육의 공간에서는 뇌물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당장 이 교육감 자신을 아무리 털고 또 빚이라고 하더라도 뇌물, 단돈, 10,000원도 안 나온다. 그냥 청렴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 평가가 항상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평가 중에 그 직무 지시를 할 때 이게 정말 민주적이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도 과거의 수직적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평적 문화로 많이 오긴 왔지만 아직도 미진하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걸 좀 더 이렇게 갖춰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 자치입니다. 언제 어떤 분들이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가 교사가 편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기 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그리고 교사가 편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네. 교육감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학교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부터 불필요한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학교는 정말 학교가 스스로 일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구성, 수업 평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들의 모임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로 활동을 하자. 이런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하신 청렴도와 학교 자치는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라는 말이 참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10년의 시간을 이제 돌이켜봤을 때 정리를 해봤을 때 혁신이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아무래도 교육이 뭐 입시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 시대에서 그럼 입시 성적까지도 혁신적으로 바꾼 교육이 연결이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혁신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혁신은 과거에 했던 그 주입식 교육 하나라도 더 많이 아이들에게 집어넣는 교육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면 돼 이런 1등주의 경쟁 교육이 아니라 함께 가야지라는 협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수업 모델을 계속 갖추고 나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 참 재미있는 거네. 할 만한 거야. 학교가 이거 다닐만한 곳 아니냐? 이런 의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혁신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내면 애가 공부를 잘 하려고 해. 제 멋대로 하려고 해. 나중에 대학 지나갈 때 상당히 불리할 거야. 그런데 이건 지금 잘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과거에 학력고사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단답식으로 많이 외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는 출제위원들이 그런 유형의 문제를 내질 않습니다. 사고력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지역에서 종단용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 하고 있고 경기도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전북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은 오히려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입식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가야만 그 아이의 교육이 평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혁신 교육은 임기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제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떠난 다음에도. 그럼 남은 임기 동안 이 뭐 혁신 교육 또 청렴 학교 자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오셨는데 그 남은 임기에서는 가장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도 항상 시대 상황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시대의 상황은 기후가 완전히 어떤 규칙성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그래서 아이들이 과거처럼 어느 때나 가고 싶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탈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수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학부모들 그 인식이 중요한 게 이런 그 환경 살리기, 환경 회복 이것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환경에 좋은 것이야, 이것은 안 좋은 것이야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생태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먹을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육류 소비량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전하고는 완전 다른.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굳이 채식 식단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육류와 채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나라 건물 구조는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고 있어도 실내에 불을 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회에 가면 대낮에 구름이 껴있는데도 일단은 실내는 불을 안 켜놓거든요. 그 시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완전히 몸에 배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환경과 에너지 같은 그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 같이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 철학이 있으신가?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를 또 요구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저는 원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0년 7월 1일 교육감기 시작하면서 그때 맨 처음 강조했던 것이 환경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더 이상 이대로 소비하면 안 된다 예, 하는 예.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쓸 환경까지 다 소비해 버리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강조해 왔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맞아 떨어진 것이죠. 예. 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좀 정리하면 시민이 주체가 되고 또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학교 현장에서부터 함께 좀 공감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로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현재 이제 만 18세로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고3도 이제 내년에 이제 투표를 또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그 존재성이라고 하는 거,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이 시대가 공동체로서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 이런 큰 틀에까지도 전북 교육이 좀 더 표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요. 예. 글로벌 시민 의식입니다. 음. 환경, 생태 다 좋죠.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공동체 가치들 예, 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이 한 대로 모으면 글로벌 시민 의식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하나 하나에 제대로 천착해 들어가서 왜 이게 필요한가 이 시기에 예. 그걸 정확히 알도록 한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투쟁하는 그러니까 예, 예. 평화가 없이 예. 지금 중요한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예, 예. 인간과 자연계 모든 것과의 평화도 이게 필요하다. 예.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하. 네. 미디어 부분을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네.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이제 네. 공교육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매체 시대에 살고 있고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 능력, 과거에 보고 판단하는 능력에서 이제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까지 될 수 있다. 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어떤 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미디어의 영역이 이제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 미디어의 부분을 특히 교육청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미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읽기적 한다는 이야기하면 그리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예, 그리고 내 미디어를 말하기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튜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버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가장 지금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이 아웅산 수치가 저항하라라고 했다고.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거짓 뉴스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 좋은 의미의 말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은 이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려내고 정확하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감 이전에 대학 교수로서 또 KBS에 또 시사 토론을 진행하셨던 진행자로서 아마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현재 이제 미디어 시장에서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실감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또 주문을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어떤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교육 현장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아이들은 그걸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 있은 거죠. 아이들 중에서 유튜브를 자유자재로 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교육감이 되기 전 대학 교수 시절부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읽고 쓰고 비판하는 능력에서 이제 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에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걸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작년 3월 2일 어느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한 명도 오지 않는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선생님들만 있는 모습 속에서 이게 학교인가? 학교에 봄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 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방역을 더 철저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등교 수업을 작년보다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작년 숫자와 금년 숫자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예. 작년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숫자고 올해는 경험한 상태에서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잃는 것이 또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중에 뭐 아이들은 시간 되면 학교에 오는 거야. 그다음에 때가 되면 또 졸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교사들이 있다면 그 교사들 마음속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울 수 있나?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닐까? 아이들의 같이 직접 느껴보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늘 만날 수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못 나가는 상태에서 이게 하루하루 계속 미뤄지니까 이게 또 또래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얻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대한 교실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 또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가장 크게 얻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 한 해 이제 비대면 수업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가르치는 선생님 차원에서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거고 뭐 교육감님도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얼굴 보고 강의를 해야지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가 무슨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만 되는 비대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권의 계획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습 형태가 유지가 된다면 수능이라고 하는 그 대입을 앞두고 많은 편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격차가 벌어질 거다. 그것도 이렇게 중간층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죠. 학교 등교 수업의 의무가 없어지면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아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죠. 더 많은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수능 시험 그 결과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중위층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수능 난이도 조절 그래서 미리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그런 과제로 지금 부상하는 것이 이 중위층의 이 취약성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거냐 이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지금 직시하고 있거든요. 직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실효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겠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전북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 2월 말이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구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제 아직 미주수이지만 작년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줄이는 그런 작업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최대한 등교 수업을 늘려나갈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죠. 작년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작년 1학기에 학교 2번 나가 방학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군 아이들은 유초 중고 전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나갔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획일적으로 이 교육 현장에 접목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특성에 맞게끔 숫자가 다르잖아요. 또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또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전국 시도교감 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었거든요. 그 끝나고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이요. 지금 이 사태, 이런 엄청난 사태의 진앙지는 사실 수도권이지 않냐, 그것도 서울이지 않냐, 인구 밀집도 이것이 가장 취약한 건데 왜 문제는 서울에서 일으켜놓고 그 부담을 전부까지 다 같이 안아야 되느냐?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것을 좀 해소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교육부도 좀 입장을 완화해서 지역 사정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불편한 질문이면서도 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또 학교 안에서 돌봄을 이제 받아야 되는 아이들. 그래서 돌봄 전담사분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것이 이제 지자체로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반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 속에는 예. 돌봄 기능을 학교 밖으로 뺀다 아니면 지자체가 한다 이런 명시적인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허. 지금 돌아다니는 말은 그렇다더라 이겁니다. 예. 이거고 그다음에 원칙론으로 말을 하면 학교는 교육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일본 선생님들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네, 그렇죠.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돌봄은 지역과 국가가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론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학교 밖 돌봄 체제가 제대로 구축돼 있었더라면 작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백이 생기는 돌봄 공백 예. 이것은 바로 그 체제가 껴안았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어 있는 상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그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름하여서 긴급 돌봄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초등 긴급 돌봄. 예. 그런데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냐면요. 같은 초등학생의 아이들인데 얘네들 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에 나온 목적이 수업을 받으러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것이고 돌봄을 받으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풀어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돌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할 의사가 자꾸 약해지고 그리고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가능하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전북에 올해 이제 비안도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됐습니다. 오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고 그런가 하면 신도심에서는 학교가 부족해서 교실이 부족해서 이제 과밀학급이 또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또 학교 인가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예. 어려움 많고 지금 전주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구도심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 택지 개발해서 또 신도심 형성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런 현상이죠.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 시장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와 각 지역의 의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그거죠. 아니 아이들 숫자 줄어들고 하는데 왜 계속 학교는 늘어나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관료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암초에 걸립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학교 총량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량제는 총수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없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라져야 되는 학교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학교 총량제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미 진행됐던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신설한다든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전 신설한다든가 이런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혁신도시를 에코시티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지금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시급합니다. 그렇죠. 중학교는 지금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가 지금 이전하는 문제로 이전 신설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쪽 여론 또 이렇게 동의를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협조를 지금 받고 초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제3초등학교 이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비안도 초등학교처럼 이제 폐교되는 농어촌과 또 원도심의 학교들 과소학급의 해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게 참 지금 만약에 우리 전북도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작은 규모의 학교, 원도심 학교 그리고 농산어촌 학교를 없앴더라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과밀학급 안 된다. 과대 학교 이게 안 된다. 그런 식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북으로 온다. 그런데 전북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없어졌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 우리가 방어를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데 한 4km, 5km 이런 지역인데 초등학교 2개 있다. 근데 2개 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동통학고로 만들어서 그리고 교육과정도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제 어울림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참 이 학교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면에서 소규모 학교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해가 됩니다. 약 760개 정도의 학교 중에 60명 이하 학교 참 많죠.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40% 되는데요. 그게 또 역설적으로요. 그렇게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작년에 등교수 많이 한 지역입니다. 예. 학생 인권 상당히 앞장서 오셨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교권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대목.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학교 자체 안에서 균형을 맞춰서 이제 발빠르게 이루어 온 부분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교육 자치를 올해 이제 완성하기도 포부를 더 밝혀서 이 부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 네, 교육 자치는 말하자면 지방 교육 자치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이행을 안 하네요. 네, 이행을 안 하고. 제가 한번 교육부 간부들 전체 있는 자리에 그랬거든요. 역시 교육부 관료들은 대단합니다. 잘 버텨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죠. 그러면 정권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직설적인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그 2개의 정부에서 했던 것들 거의 그대로 마치 그 상속인처럼 그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의 변화의 바람 앞에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그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못 가게 꼭 그런 형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은 지방 교육 자치는 간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이제 너무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우리 전북교육청 안에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조금 더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그게 이제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한데 계속 주시를 하죠. 그냥 주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주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늘 빈틈이 생기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은 아무 조짐도 없이 삶을 그만두는 그런 학생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면 학교에서 교육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학습도 굉장히 열심히 따라갔고 집에서 부모와 관계도 참 좋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무슨 이성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삶을 그만둬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학생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우리가 무조건 열정페이만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말로 이렇게 잘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렇게 격려할 게 아니라 그것은 부족하더라도 실제로 교사들이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좀 정교하게 구축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학령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요. 특히나 이제 뭐 대학도 경쟁률 우리 지역 뭐 2.68대 1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도 현실이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요. 교육청 차원의 어떤 지원책이랄까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가면 길이 보인다면 가지 마라 어떤 대책이 없어도 갑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 길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소한 내가 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기대치가 있으면 가는 겁니다. 다른 선전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습 문제는 나가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좀 발생하고 있고 네, 이게 네. 뭐 취업으로 또 연결되는 현실이 지금 산업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특성화고 지원 자체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 취업 준비금이랄까 이런 어떤 정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 우리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한 400명 이상 그 학생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금 준비를 해서 예, 예. 예, 그 취업 지원이죠. 음.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지원을 지금 다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가 계속 가는 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도교육청에서 해마다 9급 신규 공무원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생 그 티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충원하고 있고 근데 예. 그 숫자도 너무 적죠 사실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올해 이제 실시가 네. 됩니다. 2004년에 중학교 무상교육 이후에 이제 17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학부모님들의 어깨가 좀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릅니다. 예, 예. 벌써 뭐 입학금, 그다음에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교과서비, 현장 체험 학습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저게 하민호 아나운서 맨날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그렇죠.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지원은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북교육청 일관되게 선별적 교육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교육복지 그렇겠네요. 이걸 하고 있고 예. 이거 말고도 사실 이미 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 그 여학생들의 필요한 그 필요 용품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하고 예, 그런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입 정책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전북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문과 이과 구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거 없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에서도 공통 선택 이렇게 나누고 공통 75% 그리고 선택 15% 예,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전에는 이제 탐구 영역을 구분했거든요. 근데 예. 영역 구분 없이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두 과목만 선택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단촐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돼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길 안 내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한 5개 내지 한 10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그 학교마다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형 요강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설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국 교육청에서는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진학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교사들이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해오신 일을 좀 살펴봤고 남은 또 숙제를 또 살펴봤습니다. 어로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방역과 함께 등교 수업을 좀 더 늘리겠다는 네. 전북 교육청의 독자적 교육 방식을 좀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벌써 이런 질문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교육감 행보가 끝나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네. 뭐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시죠? 예, 그냥 궁금한가 봐요. 사람이 궁금한가 보는데 예. 저는 사실 궁금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이제는 그동안 접어뒀던 자유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예.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 하늘이 어딘지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의 행정 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힘이 될 만한 교육의 어른으로서 네. 또 교육감으로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전북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감은요 날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자그마한 생명 그리고 세상에 나온 생명 그리고 우리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말 재미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감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초지일관 일관되게 걸어오신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전북의 교육의 현실, 교육의 미래 김승환 교육감에게 듣는다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